팩트 중심 사회라고 해야 될까? 팩트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팩트는 우리 자기 이익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를 한다. 마음 너무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되게 터무니없다 그러잖아요. 뭐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은 원래 오랫동안 해오셨던 작가 활동의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되게 뜨거웠던 안타까운 이슈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이에요. 또 이제 또 그 교사분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 몇 개월 전에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맞아요. 교사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정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값지는 문제, 교사분들이 겪고 있는 교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 많이 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 법적 분쟁이 아동학대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동학대는 그렇게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최근에 어떤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폭이 굉장히 폭넓어지면서 이 학부모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가 받게 된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뭔가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오히려 교사를 역고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문제를 확산시킨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걸리면 즉시 직위해제가 되는 구조인가 봐요. 사실 제가 이 법을 안 보고 와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게 그 즉시 직위 해제는 아닐 거고 이 직위 해제에도 아마 그 교육청이 재량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서 아마 이제 직위 해제 결정을 아마 했던 것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해서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인권을 특히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죽고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원래 사실 저희 어린 적에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학생 인권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낭만이 있던 시대였죠. 뭐 저희는 다 두들겨 맞고 그렇죠. 그냥 저도 초등학교 때 맘 맞고 학교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때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오해였는데 제가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시간에 뒤돌아보고 친구랑 마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데 노래 안 부르고 뒤돌아서 친구랑 장난치고 있으니까 뺨 때리고 쫓아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학생 인권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학생 인권을 좀 중시하자, 체벌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어떤 정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이제 학생 보호만 치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사들이 뭐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없어지고 둘 다 되게 중요하죠. 학생 인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사 인권도 당연히 너무 중요해서 둘 중 하나가 뭐 더 우월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논의에서 벗어나 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학생 인권도 훌륭하게 보호하면서 교사 인권도 훌륭하게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 훈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의 몫이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학번이시고 제가 2008학번이니까 뭐 그 시기 때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스승이라거나 이런 어떤 존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딱 단정해서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 중에서 교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되게 좋대요. 거의 뭐 90%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좋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악마가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그런 갑질이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빌런 몇 명을 골라낼 시스템이 없다. 그렇죠. 항상 이제 그 뭐 히어로물에서도 빌런이 뭐 모두가 빌런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아까 스승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비자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확산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나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걸 넘어선 영역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제 점점 느끼는 거죠. 선생님 우리 왜 이렇게 가르쳐줘? 월급 받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소비자주의의 어떤 확산 그 우리가 항상 돈이라는 게 뭐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가령 옛날에는 열정페이가 다양했었잖아요. 그렇죠. 인턴들 돈 안 주고 너가 이게 다 배우는 거다. 그렇죠. 이게 당연했다. 요즘엔 어쨌든 뭐 인턴이라 하더라도 뭐 월급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거래 관계가 명확해진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명확해지는 만큼 그것을 보조해야 될 어떤 사회에서의 뭐 어떤 신뢰나 윤리나 이런 것들도 그만큼 공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것만 남는 사회가 되어 간다면 삭막한 사회가 될 수 있죠.
꼭 비단 이 선생님이 되게 깊이 직업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이 깊이 직업이 됐다.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옛날에 그 스승이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문제로만 규정 지을 문제가 아니라 뭐 행정고시 붙은 5급 사무관들 뭐 대강 업무로 간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기레기라고 불리고 판사 판결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판세라고 부르고 뭐 떡검 이렇게 부르고 약간 이런 것들 공적인 것에 대한 어떤 붕괴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어떤 공공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선이랄까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다 똑같은 어떤 속물들이지 무슨 뭐 딱히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 뭐 공무원들 월급 받고 안정적이고 연금 받으니까 하는 거지 뭐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 내가 뭐 아무 때나 갑질을 해도 되는 상대 무슨 감정 쓰레기통처럼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팽배해 있죠. 강사가 아니라 어떤 스승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이라던가 기자라고 하면은 직장인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 뭐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는 3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기자 500만 원 받는 변호사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걷어치워내져 버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팩트 중심 사회라고 해야 될까? 팩트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팩트는 우리 자기 이익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 이기적인 주체들 간의 그런 거래 관계라든지 사회 관계 같은 것들을 더 큰 틀에서 아우르고 있는 어떤 공동의 마음이라든지 마음 너무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되게 터무니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헛개비 같은 것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회복하려면 뭐 공공성이라던가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포용력이라던가 과거에 낭만의 시대로 가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사회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문화적인 관점. 일단 제도적인 보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그 학교라는 공간이 도대체 어떤 공간이냐고 들어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온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 보육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오면 아이들 심리적인 케어. 근데 또 어떤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 위해서 학부모까지 케어해야 되고 그렇죠. 회사 안에 엄청난 행정 업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교사가 아이들과 또 학부모와 교육적인 주체들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가 뭐 학폭 문제 발생하면 교사가 알아서 변호사 고용해서 보호자 선임해가지고 알아서 대응해야 되고 교사가 시스템적으로 그 속에서 뭔가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간의 마음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적인 도움이 되게 절실하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도와줘야 돼요. 정시에 퇴근시켜주고 연차도 좀 쓰게 해주고 근데 회사가 맨날 야근시키고 뭐 휴가도 안 보내주고 이러면 아이한테 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사라지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제도, 우리 사회 시스템들이 되게 정교하게 인간의 마음을 보호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어떤 서로의 공감과 이런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죠. 악플 달지 말기, 악플 달려고 할 때마다 기자도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악플을 달 때 타인을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셀럽들이 스스로 목숨도 끊고 하잖아요. 셀럽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물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성폭행할 때 피해자를 인격체로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악플을 달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럴 때도 상대방을 인격체로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서로 좀 동력하면서 그런 문화도 많이 바꿔나갈 필요도 있겠죠. 학교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였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타인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사실 이웃들이 같이 저를 돌봐줬어요. 그렇죠.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맞아요. 똑똑해서 집에 엄마 없으면 옆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모든 어른들이 저를 같이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한 공동체가 한 마을이 아이들 키우고 서로 연대를 하고 이런 되게 좀 정이 있었다면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는 이런 공동체가 붕괴해버린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의식이 되게 흩어진 사회에서 거의 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처럼 남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공동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동네 뭐 학부모라든지. 왜냐면 우리 아이도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5명이면 그 친구 부모들하고 알고 지낼 필요도 있고. 근데 이 공동체가 붕괴한 사회에서 결국 공동체가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 지금 학교는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총집약돼서 여기서 다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선생님은 뭐 아이가 아프면 뭐 병원도 데려가줘야 되고 경찰에 잡히면 경찰서에도 가줘야 되고 보육도 해줘야 되고 심리상담도 해줘야 되고 정말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총집합되어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정말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이 학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을 분산할 필요도 있고 만약 이런 기능들을 뭐 다양한 센터, 뭐 보육센터 이런 데서 분산할 수가 없다면 당장 힘들다면 더 다양한 전문가와 인력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이 최후의 보루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 사회를 좀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과거에 공고했던 공동체주의가 상당 부분 무너지면서 각자 도생화가 가고 있는데 뭐 과거와 같은 마을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고민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이해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어떤 룰 브레이커처럼 살거나 어떤 컴플레인을 걸고 살면은 현명해 보이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전혀 그거는 현명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선한 의도 같은 것들을 다 붕괴시켜버리는 행위니까. 완전 각자 도생의 전쟁터가 되고 변호사만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기자도 좋은 사회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네. 뭔가 사건 사고들이 많이 그렇네요. 발생하고 기자랑 변호사만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회, 맞아요. 이웃들이 좋은 사회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기사 쓰고 싶어요. 뭐 선행을 해가지고 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놓기도 하고 버려진 강아지들을 또 입양도 하고 뭐 이런 좋은 기사만 쓰고 싶은데 항상 뭐 전세 사기 진짜 이번 올해 상반기에 제일 많이 쓴 게 전세 사기 기사였거든요.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무너지고 막 이런 거 쓰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아무튼 변호사님 오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니어 기자들과 언론사 준비생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미래 저널리즘을 이끌고 하실 기자들에게 좀 당부의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요. 뭐 제가 뭐 그런 분들께 당부를 드릴 만큼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기자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 진입을 하고 직장인이 되고 또 한 명의 어떤 사회적 룰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먹지 이 생각에 거의 자동적으로 막 사로잡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지? 라든지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잘 살기 위해서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려고 나도 그런 걸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는 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쉽지는 않지만 네. 저는 항상 변호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급형 변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좀 변호사보다 좀 많기도 하고 네. 법정의 문턱을 가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변호사를 찾기 전에 한 번 찾아보는 법으로 해결하면 무조건 지는데 야 너희 대기업이 그래도 돼? 뭐 고위 공무원이 그래도 돼? 이러는 거를 기자들이 좀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급형 변호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자분들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제가 불쑥 사실 인스타로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네. 메일로 연락을 드렸었죠. 네. 인스타 DM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너무 셀럽이셔서 인스타 DM을 안 보셔서 제가 메일을 따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선뜻 이렇게 나와주신 거를 좀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 무엇을